제20장 안식년 휴가. 미국으로 향하는 태평양 횡단 항해는 참으로 유쾌했다. 바다는 항해하기에 이상적이었다. 해주를 방문했던 신혼여행 중인 윌러드 프라이스 부부가 이 배에 타고 있어서 여행은 더욱 즐거웠다. 샌프란시스코에 배가 도착하자 우리는 뉴욕으로 가는 대륙 횡단 철도로 갈아탔다. 특히 윌리엄은 이 여행을 누구보다도 즐거워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보니 우리의 좋은 친구여 후원자였던 울버턴 여사가 그 사이에 별세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슬픔은 컸다. 이제 후원자를 잃은 우리는 다시 외톨이가 되었다. 장례를 위해 곧 다른 수입원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제일 먼저 빙햄턴에 살고 있는 사촌 그레이스 해스킨스를 찾아가 우리가 처한 곤경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비록 경제적인 책임을 전담하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죽더라도 계속 집을 댈 수 있게 빙햄턴 타비네클 감리교회를 통해 이 문제를 조치해 놓겠다고까지 약속해 주었다. 장래의 경제적 보장과 안식년 휴가 동안 우리 대신 병원 일을 보고 있는 닥터 유얼스 가족에게 지불할 봉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뉴욕에 있는 선교위원회를 찾아보기로 했다. 나머지 차익을 부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겠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 당시 선교위원회의 수석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인 프랭크 메이슨 노드였다. 나는 그의 찬송가들을 매우 좋아했다. 특히 개편 찬송가 471장 Where Cross the Crowded Ways of Life 장은 내가 애송하는 가사였다. 노드 박사는 상당히 바쁜 직책에 있는 분이므로 미리 시간 약속을 하지 않으면 만나기 어려웠다. 그러나 나는 아무 사전 약속도 없이 무작정 그를 방문키로 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힘을 준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이니 어쩌면 내가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가르침을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에서였다. 나는 그를 만나러 뉴욕 5번가 150번지에 있는 감리교 선교위원회 본부의 사무실로 갔다. 기다린 지 얼마 안 되어 비서가 노드 박사의 집무실로 안내했다. 그는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었다. 당신과는 이미 구면인 것 같군요. 노드 박사는 뜻밖의 말을 했다. 웰치 감독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당신 부친이신 닥터 윌리엄 제임스 홀의 품격과 봉사활동을 상기하곤 했어요. 당신 어머님의 조선과 미국에서의 놀랄 만한 활약상은 제쳐놓고라도 말입니다. 1892년 내가 이 도시 선교회에 책임 간사로 취임했을 때 부친께서는 뉴욕의 동부 지역에서 의료 봉사를 맡고 있었지요. 나는 고 부친의 성함과 지속적인 봉사활동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부친께서 이곳을 떠난 후로는 그토록 훌륭한 분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가 하늘나라로 불려갈 때까지 현지에서 의료 선교사로 행한 뛰어난 공헌과 헌신은 이제 선교사의 한 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에서 부친의 뒤를 이어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당신에게 남겨진 유산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귀중한 유산입니다. 너무나 뜻밖의 환영을 받자 놀라고 당황하여 그가 지은 찬송가에서 내가 많은 힘을 얻었다는 말까지도 잊어버리고 못할 뻔했다. 우리가 당면한 경제 문제에 대해 노드 박사는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선교위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현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그들을 후원하는 교회들을 선정하여 이들 사이에 긴밀하고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접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을 교회 단위의 해외 선교 후원이라는 이름으로 계획해왔다고 한다. 마침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세비어 교회에서 후원 대상 선교사를 선정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는 것이다.
노드 박사는 그 교회에 우리를 추천할 생각이며 그 교회에서도 우리를 기꺼이 파견 선교사로 정할 것임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 부부는 클리블랜드에서 그리 멀지 않은 마운트 유니언 대학 출신이니 조건이 더 유리하다고 했다. 선교회에서 우리를 추천하자 세비어 교회는 지체하지 않고 우리의 후원 교회가 되었다. 동시에 메릴랜드의 볼티모어에 있는 에폴트 교회에서도 똑같은 동기로 우리의 후원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경제적인 걱정은 해결이 되었다. 우리가 의과대학생이었을 때 장학금을 주어 우리를 도와주었던 펜실베니아 의료선교사 협회에서는 뉴저지의 벤트노에 있는 선교사 정형 안식년 휴가용 별장을 무료로 사용하라고 했다. 우리는 그곳을 거처로 정한 다음 교회들을 방문하여 선교사 생활에 대한 보고 강연을 하는 동시에 뉴욕과 필라델피아에서 대학원 과정의 공부를 하기로 했다. 다행히 근처에 조세핀 찜머만 양이 능숙한 솜씨로 경영하는 작은 사립학교가 있어서 윌리엄은 그 학교 유치원에 넣었다. 수많은 장애와 맞서 고투하느라 자신을 소모시켜 했던 조선에서의 나날들, 그런 생활 뒤에 맞이한 우리의 안식년 휴가는 이처럼 다시 용기를 회복하게 하는 좋은 일들로 시작되었다. 나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대학원에 등록을 하고 결핵의학 연구로 뛰어난 헨리 핍스 연구소를 다녔다. 이 과정을 밟기 위해 매일 필라델피아로 통근을 했다. 나는 이 과정을 마친 후 메리안과 교대하여 윌리엄을 돌보았다. 메리언은 뉴욕 대학원에서 의과에 대한 특별 연수를 받았다. 어느 주일날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선교사 대표로 예배를 임문도하는 일을 내게 맡겼다. 집회가 끝나자 언제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악수를 청하고 인사를 했다. 그때 결핵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 한 신사가 자신을 소개했다. 필립 제이콥스 씨로 전국 결핵협회의 뉴욕 본부에 재직하고 있는 분이었다. 그는 자기네 협회에서 대중에게 결핵에 관해 가장 잘 알려주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열 예정인데 그 내용에 대해 관심이 없는지 내 의견을 알고자 했다. 물론 그것은 내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였다. 제이콥스 씨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또 말입니다. 내게는 아주 좋은 친구가 두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들은 오늘 아침 선생께서 말씀하신 형이라는 이름의 결핵 환자에 대한 이야기에 굉장히 흥미를 가질 겁니다. 가족들이 결핵에 대해 제대로 알았다면 그 소년의 생명은 구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에 그들도 틀림없이 공감할 겁니다. 그 친구들에게 제가 소개장을 써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 굴지의 신문인 노드 아메리칸의 편집자인 미첼 핫지스입니다. 그는 바로 이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지요. 또 한 사람은 델라웨어의 월밍턴에 살고 있는 에밀리 미셸 양입니다. 이 두 사람은 크리스마스 실의 아이디어를 미국에 소개한 주인공들입니다. 제이콥스 씨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크리스마스 실은 지금 우리 결핵협회의 주 수입원입니다. 연 500만 달러나 모금되고 있습니다. 경제공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선생의 선교 활동에는 중요한 도움을 줄 겁니다. 저소득 국가에 특히 알맞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실이 미국에 소개되었던 1907년부터 1930년 사이에 6,100만 달러 이상이 모금됐습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실 모금은 미국의 결핵을 기록적으로 감소시킨 가장 큰 요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통계가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하고 새로운 방법이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위대한 크리스마스 실 운동을 미국에 보급시킨 두 사람을 만나볼 생각을 하니 어떤 전율 같은 흥분이 느껴졌다. 소개장을 가지고 갔더니 무사 통과되었다. 나는 곧 하지스스의 집무실로 안내되었다. 그는 이미 일선에서 물러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책상 위에 일거리를 잔뜩 쌓아놓고 있었다. 아직도 상당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한눈에 알게 했다.
하지센 씨는 친절히 나를 맞아 주었다. 당신은 내가 활동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 그 일의 공적은 비셀 양에게 있습니다. 내게 크리스마스 실에 대한 아이디어를 준 사람은 그녀입니다. 매년 우리 신문사에서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운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운동을 후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신문이란 뉴스 중계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일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1907년 비셀 양이 내 사무실에 들어왔던 그날을 나는 마치 엊그제의 일처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도 바빠서 제 방문에는 들어오지 마시오! 라는 팻말까지 붙여놓았을 정도였어요. 이 팻말을 보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사완 아이는 그것을 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 애가 내 방에 노크를 하고 들어오더니 밖에 어떤 여자가 꼭 나를 만나야겠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책상 위에 쌓인 읽어야 할 신문들을 쳐다봤지요. 나는 그때 좀 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 한마디 던졌지요. 그 여자가 이쁘게 생겼더냐? 이쁘면 들여보내 라고 말입니다. 그는 감회에 젖어 계속 그 당시를 회상했다. 사완에는 그 여자애가 이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방 안으로 안내되어 온 젊은 처녀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용기를 주려고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하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자세한 이야기는 본인에게서 직접 듣도록 하시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녀는 윌밍턴에 있는 작은 결핵 요양원을 우리 신문사가 도와줄 수 없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요양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요양원을 돕기 위한 씨를 팔고 있다고 했어요. 환자들은 대부분 우리 지방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젊은 여자의 용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동기가 하도 아름다워 내 마음이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크리스마스 실의 아이디어는 생소한 것이었지만 적당한 홍보를 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신문인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집념과 추진력을 겸비한 젊은 숙녀에게 할 수 있는 대로 힘써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실이 성공한 그 후의 일까지도 말해주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실이 이곳에서 성공했던 것은 이제는 역사적인 사실이 되었습니다. 윌밍턴에 있는 작은 브랜디 와인 요양원은 문을 닫는 위기를 모면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확장되었지요. 더 많은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좋은 의료 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운동은 급속도로 확대되어 얼마 후에는 전국 결핵협회에서 주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내가 관련된 부분만을 요약하면 대략 이 정도입니다. 나는 마음 깊이 하티스 씨에게 감사하면서 그의 사무실을 나왔다. 나는 계속 어떻게 하면 이 운동을 조선에 전개할 수 있을까를 궁리했다. 울밍턴의 비슬량을 만나 그 운동의 전모를 알 때가 언제쯤 올지 막연하여 내 마음은 조급했다. 그러나 기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왔다. 연사로 초청되어 월밍턴으로 가게 된 것이다. 비셀량은 조용하고 여성적인 모습으로 나를 맞아 주었다. 그녀의 인상은 페니 크로스비처럼 연약했다. 이렇게 몸이 작고 얌전한 여자가 어떻게 막강한 하치스 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는지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훌륭한 일을 성공시킨 그녀인데도 말이 적고 수줍어했다. 그녀가 그토록 대단한 일을 하게 된 경위를 듣기 위해 그녀의 입을 열게 하기까지에는 힘이 들었다. 그러나 한번 입을 열자 상당히 열심히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야기에 열중할 때 그녀의 눈은 열정으로 반짝였다. 우리 집 근처에는 작은 결핵 요양원이 하나 있었어요. 운영 자금이 없어서 항상 허덕였죠. 날마다 찾아오는 환자들을 돌려보내긴 했습니다. 요양원은 사람들의 관심도 끌지 못했고 후원하는 단체도 없었어요. 요양원을 걱정하는 주위 사람들은 몹시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나는 잡지에서 제이콥 리스라는 분이 기고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은 덴마크의 어느 소박하고 평범한 우체국 직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그 무렵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아이나 홀보엘이라는 우체국 직원은 전부터 우표라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다 사는 것이며 그 값은 싸지만 많은 수를 모으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 왔답니다. 그때 그의 집 가까이에 작은 결핵 요양원이 하나 있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었답니다. 이를 본 은 만일 우표와 같은 특별한 씨를 만들어 판다면 누구나 한 장쯤 사는 데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동시에 총 매상은 큰 금액이 될 것이니 요양원 같은 기관을 돕기는 쉬운 일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실의 값은 싸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결핵을 퇴치하는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착안이었던 거죠. 많은 노력 끝에 드디어 크리스마스에 한하여 씨를 발행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크리스마스 정신으로 하여금 씨는 넓은 지역에 걸쳐서 팔렸고 그 결과로 요양원은 문을 닫지 않았던 거예요. 이 착상은 좋은 호응을 얻어 덴마크 내에 점점 널리 퍼지게 되었고 덴마크 내에 있는 결핵 환자들은 모두가 그 덕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덴마크는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제이콥 리스는 형제 6명이 모두 결핵으로 사망했다면서 그 글에서 누구든 크리스마스 실 운동을 미국에서 일으켜주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운동에 대해 누누이 이야기했으나 모두들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미국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하튼 이런 운동은 어떤 큰 기관에서 해야 할 성질이야. 저는 전국 결핵협회에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아이디어는 모금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다면서 후원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 적십자사를 갔더니 결핵협회보다는 고무적이었어요. 자기네 이름으로 이 운동을 벌여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일을 하려니 이 운동을 시작할 클럽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내가 사랑하는 브랜디 와인 요양원은 계속 고통을 겪고 있었지요. 문제가 해결될 가망이라고는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답니다. 이때 누가 제게 일러주기를 노드 아메리칸이 사회에 유익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관하여 후원해 주는 일을 자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푸라기에라도 매달려야 할 심정이어서 그 신문사의 훌륭한 편집인인 하치스 씨를 약간은 두려운 마음으로 찾아갔던 거지요. 그 후의 이야기는 이미 다 아시겠지요. 비셀 양은 그때의 이야기를 이처럼 간단하게 들려주었지만 이 여성의 용기에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 자리를 일어서면서 나도 어떤 가능성을 느꼈다. 조선에서도 이와 비슷한 운동을 성취시켜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 결핵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강좌가 있었다. 이미 미국 실 운동의 개척자들인 비셀 양과 하치스 씨를 만나본 후였으므로 이 강좌에 참석하게 된 것이 더욱 기뻤다. 강좌는 제이콥스 씨가 진행했다. 공중위생 교육의 요점들과 결핵 환자들이나 병에 감염되었다가 치유된 사람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와 포용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증가시키는가 하는 문제들을 다루었다. 이 문제들은 바로 내가 알아야 했던 것들이었다. 나는 특히 크리스마스 실의 디자인 방법, 인쇄, 보급에 대한 강의에 관심을 가졌다. 나는 전부터 우표 수집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연히 실의 수집도 내 취미 중에 하나가 되었다. 나는 곧 당시 발행되고 있는 각국의 실들을 거의 대부분 수집했다. 재미도 있었지만 교육적인 의미도 컸다. 장래 실을 발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풍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우리의 안식년 휴가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별로 휴식은 취하지 못했으나 많은 자극을 받았다. 나는 앞으로 수행해야 할 큰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빨리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가서 공중위생 계몽과 결핵 예방 운동을 큰 규모로 전개하고 싶었다. 이러한 운동은 치료 자체보다는 인기는 없겠지만 중요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문득 소년 때 학교에서 배운 시가 생각났다.
일반 사람들은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담을 쳐두는 일보다는 절벽에서 골짜기로 떨어진 다음 그때 입은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에 더 고마움을 느낀다는 내용이었다. 조선을 향해 떠나기 전에 우리는 클리블랜드의 세비어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에 참석했다. 우리를 그 교회 대표 선교사로 임명하는 특별 예배를 베풀어 준 것이다. 이 교회당은 카톨릭 교회의 성당같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었다. 그 당시는 미국 경제가 대공황을 맞고 있었다. 이 교회도 큰 타격을 받고 있었으나 능력 있는 맥컴 박사의 지도와 성실한 교회 위원들의 노력으로 빠르게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있었다. 훗날 이 교회는 하워드 브라운 박사의 인도로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우리를 깊은 사랑으로 맞아주었다. 그들은 그 후 여러 해를 두고 우리에게 좋은 후원자가 되었다. 우리를 전송해 주기 위해 베풀어준 이 훌륭한 집회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격려가 되었으며 사기를 높여주었다. 그들의 기도와 편지들은 계속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원천이었으며 우리에게 닥친 힘든 시련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조선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노드 박사로부터 도착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너무나 고마운 격려 편지였다. 지난번 서로 만나본 후 나는 당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들 부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조선에서 하고 있는 선교 활동은 성스럽고 참된 사업입니다. 당신 두 사람이 행하는 훌륭하고 뛰어난 의료 사업은 과학적인 의미와 정신적 이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나는 감명을 받아 당신들의 사업에 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헌신하고 있는 일이 크게 성공하여 원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결실을 보시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 시절에는 가장 빨리 미국 동부에서 조선으로 가는 길은 백길이 아니라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육로였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지름길이라는 육로를 택했다. 나는 소년 시절에 이 길을 지나가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보다 더 편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짐작이 얼마나 잘못이었는가는 나중에야 드러났다. 뉴욕에 있는 여행사에서는 목적지까지의 표를 미리 다 사고 될 수 있는 대로 현금은 적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일러주었다. 그 말에 좀 의심은 갔지만 여행사가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들의 의견을 따랐다. 1931년 이른 가을 우리는 독일 베를린에 도착했다. 히틀러의 광풍은 빠른 속도로 접근해 오고 있었으나 아직 이 도시에까지는 도착하지 못하고 있었다. 상점마다 물건들이 많았고 가격도 적당했다. 러시아와 시베리아는 필수품들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기에서 물건들을 구입했다. 특별히 필요한 것은 윌리엄이 먹을 분유와 쉽게 가져갈 수 있고 보관하기 쉬운 가벼운 음식물들이었다. 우리는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초원의 땅에서 단조롭고 갈색인 소련 땅으로 향하는 장도에 올랐다. 러시아에서는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그 시절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짧은 무릎보다 훨씬 위에 오는 치마였다. 이 짧은 치마는 유행이 아니라 비참한 경제 사정 때문이었다. 그들은 옷감이 충분하지 못해 치마를 짧게 해야 할 정도였고 모든 물품들은 극도로 부족하여 배급제로 공급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한 덩어리의 빵을 사기 위해 긴 행렬 속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열차에는 떠들고 잘 웃는 독일인들로 꽉 찼으나 소련 국경이 가까워지자 대부분이 다 내리고 허술한 차림에 침울한 표정을 한 소련인 몇 사람들이 탔다. 그들 중에 잘 입은 신사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약간 당황한 듯한 얼굴로 계속 통로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우리 앞을 지날 때면 윌리엄을 쳐다보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점심을 먹기 시작하자 그는 불어 눈으로 바라보았다. 우리는 그에게 윌리엄 곁에 앉기를 권하면서 함께 점심을 들자고 청했다. 그제서야 그는 국제 열차이니 당연히 식당이 있으리라 믿고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로 사귄 이 친구는 원래 러시아인이었는데 젊을 때 미국에 가서 성공하여 뉴욕에서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세무엘 파인이었다. 고향을 떠난 후 처음으로 친척과 옛 친구들을 방문하러 가는 중이었다. 친지들에게 주려고 물자가 풍부한 미국에서 많은 선물을 준비해 왔다. 그는 소련 관리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며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친지들은 자기를 대환영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 소련에서는 구할 수 없는 선물들을 준비해 왔기 때문이었다. 레닌그라드에 도착할 무렵에는 이미 우리는 그와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와의 친분은 그 후에도 여러 해를 두고 계속되었고 나중에는 그의 가족들과도 친해졌다. 레닌그라드의 큰 역은 삭막하고 황량했다. 거리도 마찬가지였다. 택시나 러시아의 사륜마차도 눈에 띄지 않았다. 베를린의 여행사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도착하면 예약된 호텔에서 누가 마중 나와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었다. 파인 씨는 짐들을 길에다 쌓아놓은 다음에 짐에서 눈을 떼지 말라고 새삼 강조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짐 곁을 떠나면 안 된다며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짐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우리가 예약한 호텔로 전화를 하러 갔다. 얼마 후 그가 돌아와서 호텔에서 곧 사륜마차를 보낸다고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친절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 매우 다행스러웠다. 그는 러시아 말을 유창하게 했고 외국 여행자들이 당하기 쉬운 함정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가 레닌그라드에 머무르는 동안 그는 우리들의 훌륭한 관광 안내인이 되어 주었다. 일반적으로 큰 호텔에는 목욕실이 구비되어 있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우리 방에는 목욕실이 없었다. 여러 층 아래 공중 목욕실이 있는데 거기까지를 걸어서 내려가야 했다. 방에 타월이 없어서 목욕실에는 있으리라 생각하고 갔더니 거기에도 없었다. 다시 걸어서 메인 데스크까지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수건을 얻으려면 한 층을 더 내려가 홀의 포터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겨우 수건을 얻은 후 개선 장군처럼 목욕실로 돌아오니 이번에는 비누가 없었다. 비누는 호텔에서 공급하지 않고 손님들 각자의 것을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막 목욕실에서 나오는 어느 손님이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샤워실에 더운 물은 들통 하나 정도만 나오고는 곧 찬물이 나온다고 주의를 주었다. 우리는 도저히 목욕을 할 수가 없어서 마른 수건으로 몸을 문지르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파인 씨가 우리를 찾아와서 관광을 시켜주었다. 그는 재판소로 안내했는데 한 방에서는 즉석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고 또 옆방에서는 즉석으로 이혼이 허가되고 있었다. 그 다음 날은 창녀들을 교화시키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에서 여자들은 직조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 이 교화소는 대단히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았다. 파인 씨는 우리가 계급 없는 사회의 식사 시간을 보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공장 식당도 구경시켜 주었다. 건물의 2층까지는 일반 노동자들의 식당이었다. 노동자들에게는 러시아 쇠고기 수프 한 사발과 검은 빵만이 있을 뿐이었다. 높은 사람들은 맨 위층에서 식사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먹고 싶은 러시아 요리를 보드카와 함께 마음대로 골라가며 먹고 있었다. 저녁에는 그와 함께 인기 있는 소련 영화를 보러 갔다. 일종의 선전 영화로서 예전에는 부자들만이 갈 수 있었던 흑해변의 유병한 휴양지에 이제는 소련의 노동자들도 휴가를 지내러 간다는 이야기였다. 영화 장면에서 덜거덩거리는 기차를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을 보고 우리가 곧 겪어야 할 시베리아 횡단 여행이 어떤 것이 될지를 미리 보는 듯하였다. 다음으로 파인 씨가 선정한 관광 대상은 집단 농장이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는 이러한 농장을 구경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 대우를 받은 셈이었다. 흥미있는 것은 돼지 축사였는데 돼지들이 흙에서 놀지 못하도록 축사를 특별 포장한 것이었다. 윌리엄은 돼지가 불쌍하다고 한마디 했다. 농장 지배에는 현대식 농기구들을 가리키면서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한 농부가 몰래 이야기하기를 자기네들은 이런 집단 농장이 싫다는 것이었다. 자기 땅에서
비능률적이더라도 현대기계 같이 자주 고장나지 않는 구식 농기구를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우리가 충격을 받은 점은 소련 땅에 도착한 이후 한 번도 즐겁게 웃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행복한 얼굴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모스크바로 떠나는 기차에 오르면서 좋은 친구였던 파인 씨와 작별을 고했다. 기차가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불쾌한 일을 당했다. 한 소련군이 보드카를 너무 많이 마신 모양인지 메리안과 윌리엄이 자고 있는 객실에 억지로 들어왔다. 마침내 열차의 지배인을 만날 수 있게 되어 항의를 했더니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말하며 마지못해 침입자를 내보냈다. 모스크바에 도착하는 동안은 아무런 사고 없이 여행했다. 모스크바 역은 레닌그라드와는 대조적으로 활기가 엿보였고 붉은 광장과 크레물린 근방에는 많은 군중들이 몰려 있었다. 관광 안내원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 선정한 지역만을 보여주었다. 관광 안내원 한 사람이 우리에게 배정되었다. 에디팅. 안내원은 라트비아에서 온 소녀로 소련 당국이 관광객을 위해 선정한 지역만을 보여주었다. 이럴 때 파인 씨가 있었다면 그의 식별력 있는 관광지 선택으로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여겨져 우리의 아쉬움은 더했다. 그런대로 소녀는 최선을 다해 우리를 안내했다. 소녀는 레닌의 수염을 가리키면서 그가 죽은 다음에도 자랐다고 말했다. 사람이 죽으면 얼굴에 피부가 움푹 들어가게 되므로 수염이 더 자란 것 같이 보인다. 소녀는 근방에 누가 있을 때는 배운 대로 선전 안내를 했으나 우리만 있을 때는 사랑하는 조국 라트비아의 운명에 대해서 매우 불안스러운 심정을 토로했다. 그녀는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즉시 이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 소녀 안내원에게는 미안했지만 더 이상 관광을 계속할 수 없어 중단했다. 여행 사무소를 향하는 길에는 고급 옷감들, 은장식품들, 식사용 고급 식기들이 전시되어 있는 큰 상점이 있었다. 이것들은 부유층으로부터 뺏어온 물건들로 미국 달러를 벌기 위해 헐값에 팔고 있는 것들이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차표는 여기에서 다시 확인을 받아야 했으므로 급히 여행사로 갔다. 그러나 최근에 시베리아와 만주 국경 간에 말썽이 생겨 만주 내의 기차표 확인은 이곳에서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우리는 너무나 놀랐다. 우선 만주 국경까지 간 다음 거기에서 만주 내로 들어가는 기차표를 다시 사야 한다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우리는 그 부분의 기차표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자 그들은 마지못해 만주에서부터의 기차표를 러시안 루블로 환불해 주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소련 화폐가 외국에서는 거의 가치가 없는 때였다. 우리는 뉴욕에서 미국 달러로 기차 요금을 지불했으니 미화로 돌려달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나 우리의 항의는 그들에게는 마이동풍이었다. 그렇다면 이 환불은 우리가 당초에 미화로 지불했던 전액의 차액을 러시아 루블로 돌려준 것이라는 확인서를 정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우기고 그들은 거절하기를 한참 한 끝에 마침내 확인서를 얻었다. 우리는 두 개의 여권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메리안과 윌리엄의 사진이 붙은 두 사람 용이었고 하나는 내 것이었다. 여행 사무소의 여행국 본부에서 우리는 시베리아 끝까지의 여행표와 출국 비자가 모두 완비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다. 소련의 광대한 땅을 즐겁게 여행하게 된 것이다. 여행국 직원들은 우리가 몇 년 후에 다시 소련에 오게 되면 그때는 자본주의 국가들을 훨씬 능가한 발전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에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이미 그렇게 되지 못할 이유들을 충분히 보았기 때문이다. 튼튼하게 생긴 시베리아 횡단 기차는 마치 떠나기를 재촉하는 듯 모스크바역에서 증기를 폭폭 뿜어내고 있었다. 우리는 소위 러시아의 딱딱한 것이라는 나무 의자에 앉아 여행해야 했다. 이 나무 의자는 소년 때의 기억보다 더욱더 딱딱해진 것 같았다. 차가 떠날 때쯤 승객들로 혼잡했는데 몸이 가렵고 뭐가 무는 것이 아닌가. 차에는 사람만이 승객이 아니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벼룩을
잡을 가루약을 가져오지 못했다. 기차역에서 본 닭들처럼 우리도 팔을 휘저으면서 싸워야 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벼룩만이 아니었다. 또다시 보드카에 만취한 군인이 나타나 메리안을 귀찮게 했다. 군인은 자기의 사람을 끄는 젊은 매력을 왜 메리안이 싫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이때 여행국의 직원이 와서 사태를 수습해 주었다. 그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국경까지는 우리와 동행이라는 뜻이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던가. 그는 상당히 영어가 서툴렀지만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영어를 배우려고 매우 열심이었다. 메리아는 과거의 선생 경력으로 자청하여 그의 영어 선생이 되었다. 시베리아의 나머지 여행 기간인 단 며칠 동안에 그의 영어 회화 진도는 놀랄 만큼 향상되었다. 시베리아 평원을 지나는 동안 승객들의 수는 계속 줄었다. 기차 정거장에서 오래 정차할 때는 열차에서 내려 다리 운동도 하고 기관차에 끓는 물을 얻어 차를 만들어 마셨다. 열차의 1등 칸에는 젊은 영국인도 2사람 있었는데 새침을 피우며 우리와 사귀려 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윌리엄과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우리와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영국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 있었다. 그들은 이미 사진을 찍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었는데 소련 보안관들은 필름은 반드시 모스크바에서 현상해야 한다는 이유로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그 말을 믿고 필름을 주었는데 시일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고생하며 찍은 사진을 한 장도 갖지 못하고 말았다. 이 손실을 만회하려고 창가에 앉아 사진을 몇 장 찍느라 무진 애를 썼다. 그러나 눈과 귀를 번뜩이고 있는 소련 정보원들에게 이 이야기가 들어가서 다음 역에 도착하자 그들의 짐은 사차치 조사를 받아야 했다. 다행히 필름이나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육감 때문에 카메라를 미리 여자 변소에 숨겨두었기 때문이었다. 정보원들은 정보가 잘못 들어왔다고 결론을 내렸는지 더 이상 영국인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이들 2사람 중 키 큰 영국인은 자기가 가지고 온 술을 무척 아꼈다. 소련 술들에 대해서는 심하게 혹평까지 해가면서. 윌리엄이 먹을 우유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새로 사귄 영국 친구들이 자기네 것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 역시 소련과 만주 사이의 국경 분쟁에 대해 걱정을 했다. 자꾸만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만주 국경에서 기차표를 사야 하는데 만주리역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련 루블을 받는지 어떤지 궁금했다. 영국인들은 대부분의 국경 부근 마을에서는 상대방 국가의 화폐를 받아주고 있다면서 걱정할 것 없다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었다. 단지 환율 차이로 크게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여비를 아끼기 위해 역에서도 아무것도 사먹지 않기로 작정했다. 우리의 친구가 된 소련 여행국 직원은 국경인 만주리역에 다 가까워지자 작별을 아쉬워했다. 그는 메리안이 자기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쳐 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우리도 그와의 석별이 아쉬웠다. 그때 갑자기 기차가 정거하더니 짙은 코수염을 기른 소련 관리들이 우리에게 몰려왔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보관한 소련 루블을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소련 화폐를 국외로 가져가는 것은 국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때 나는 소련 여행국의 친구를 불렀다. 그를 통해 이 돈은 우리가 환불했던 기차값 총액에서 만주부터의 것을 돌려받은 액수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내 말을 증명하기 위해 모스크바 여행국에서 확인해준 증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거칠게 비웃으며 즉시 돈을 빼앗았다. 나는 그렇게 돈을 가져가려면 최소한 영수증이라도 줘야 한다. 그것만 더 해주지 않는다면 열차 강도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고 맞섰다. 한참 실랑이를 한 후에 그들은 마지못해 종이 쪽지에다 약필로 뭐라고 써주었다. 여행국 친구는 영수증이라도 얻어서 운이 좋다고 말했다. 어처구니 없게도 돈을 빼앗겨 나머지 여행을 계속할 기차표를 살 돈이 모자라 우리는 너무나 막막하여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때 다른 한 때의 소련 관리들이 여권을 보자고 요구했다. 한 사람이 메리안을 향해 머리를 흔들더니 메리안과 윌리엄을 출구 쪽으로 난폭하게 떠미는 것이었다. 윌리엄은 너무나 어려서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랐으나 뭔지 갑자기 잘못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는 그 조그만 주먹으로 대항했다.
메리아는 겨우 윌리엄을 제지했다. 나는 가족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관리는 거칠게 밀며 자리에 앉아 있겠다. 나는 이 긴박한 상황에 필사적이 되어서 다시 여행국의 친구를 찾았다. 이 말썽은 모스크바의 관리들이 내 여권에는 출국 도장을 찍고 메리안과 윌리엄의 여권에는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우리를 조사한 관리는 메리언과 윌리엄은 남아 있어야 하고 나는 가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도 주지 않고 가족을 이 거친 소련의 변경에 남겨두고 떠나라는 것이었다. 돈을 다 빼앗겼어도 빨리 국경을 넘어 만주로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재촉했다.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여행국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군인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이 모진인데 틀림없이 모스크바 여행국 직원들의 실수라고 생각했다. 아내와 아이의 입국을 허락한 소련 여행국이었으니 출국도 반드시 허락해야 하지 않는가. 관리들의 마음은 도무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아예 이유나 변명 같은 것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옆에서 보니 관리들은 여행국 친구가 우리를 두둔한다고 비난하는 모양이었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여행국 친구가 어떤 직책을 가졌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다. 우리의 친구가 이 모든 말썽을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위협하자 태도들이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이런 위기와 한바탕 씨름한 다음 우리 가족은 시베리아를 떠나 만주로 가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 드디어 공포 분위기를 벗어나 비교적 자유스러운 국경 건너편으로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우리가 실랑이를 하는 사이에 영국 친구들은 말썽 없이 국경을 통과했다. 그들은 우리가 나타나지 않자 걱정되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려고 다시 소련 경계로 들어가려고 하자 소련 경비병들이 거칠게 밀어 제쳤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에 만주행 열차는 떠날 시간이 임박해졌다. 이 기차를 놓치면 으시으시한 국경마을 만주리에 기약 없이 발이 묶이게 된다. 이었고 우리가 오는 모습을 본 영국 친구들은 소리쳤다. 빨리, 빨리! 표 살 시간도 없어요. 우리도 소리쳐 대답했다. 표를 살 돈이 모자라요. 그동안 무슨 일을 당했는지 서둘러 설명하자 술을 좋아하던 키 큰 영국 친구가 급히 돈을 꺼내줘 겨우 3등석 기차표를 끊었다. 그로서는 큰 희생을 각오한 우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토록 좋아하는 술을 마실 수가 없게 된다. 우리는 얼마나 그가 고마웠는지 몰랐다. 그의 우정으로 우리는 가까스로 열차를 탈 수가 있었다. 얼마 후에 알게 된 일이었지만 만일 그때 그 기차를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다. 소위 만주사변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나 우리가 탄 기차를 마지막으로 소련과 만주를 연결하던 기차는 한동안 운영되지 못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열차도 이미 군인들에게 잡혀 있었으며 기관사는 총살을 당했는데 그때 우리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기차를 지키고 있던 군인들은 그날 밤 더 많은 사람들을 총살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기차를 탔던 우리는 이제야 안전하다고 마음을 놓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 친구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우리들에게 자기들의 1등 객실에 와서 차를 마시자고 초청했다. 표면적으로는 초대한 것이지만 실은 메리언과 윌리엄이 놀랄까봐 그랬던 것이다. 총살이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내게만 기뜸해 주면서 1등 객실에는 3등 객실과는 달리 유리창을 가릴 수 있는 커튼이 쳐 있어 밖을 볼 수가 없었으므로 우리를 그곳에 오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메리아는 여자들만의 특이한 직감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감지했다. 특히 윌리엄에게 밖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니 더 수상했다. 키가 좀 작은 영국 친구는 대단히 감정이 상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이상스럽게 여겨질 부탁을 했다. 그는 매우 주저하는 태도로 메리안에게 자기 누이의 이름과 주소를 주고는 혹시 자기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그리로 편지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런 후 그들은 놀랄 정도로 깊은 침묵에 잠겼다. 메리아는 그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혼자서 떠드는 격이 되고 말았다. 그녀마저 침묵을 지키면 윌리엄이 놀랄까봐 호두염이 생길 정도로 혼자서 떠들어댔다. 우리들은 마침내 만주의 중심지인 목단에 도착했다.
거리마다 일본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알고 보니 나카무라 소자라는 일본 육군 장교가 6월에 중국 군인에게 사살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일본인들의 감정에 불을 질러 벌써부터 초긴장 상태라고 했다. 목단 북쪽에 있는 일본 만주철도에 교량이 폭파당했다는 소식이 일본 육군 장교들의 귀에 들어가자 일본 군대는 이 도시를 점령하고는 중국인들이 다리를 폭파했다고 비난했다. 다리가 폭파된 때는 1931년 9월 18일 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 기차는 바로 폭파가 있기 직전에 다리를 통과했음이 틀림없다. 우리 뒤에 오던 모든 열차는 운행이 정지되었다. 이런 구사일생의 온갖 어려움을 헤치고 우리를 실은 열차는 달렸다. 우리는 감리교 선교구 책임자인 윌리엄 쇼 목사에게 전보를 쳤다. 우리를 구해준 고마운 영국 친구에게 갚아야 할 돈을 마련해 가지고 제발 역으로 나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우리를 구해준 고마운 영국 친구에게 갚아야 할 돈을 마련해 가지고 제발 역으로 마중 나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열차가 평양역으로 들어서자 쇼 목사가 나와 있었다. 전보는 제대로 들어간 모양이었다. 메리아는 아직도 충격에서 깨어나지 못해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들에게 메리안의 목까지 합쳐 인사에 인사를 거듭했다. 쇼 목사는 우리가 탄 열차는